이란 전쟁은 이렇게나 저렇게나 결판이 납니다. 트럼프가 중간 선거에서 이기든 지든 또 트럼프가 정치 위기에 몰리든 말든 이란은 이제 옛날 같은 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란과 대한민국의 운명이 75년 전에 갈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는 일이 사실은 75년 전에 세팅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태풍 전야죠. 13일 동안 폭격을 했고 오늘로서 닷새 동안 이제 소강 상태입니다. 이란에 미칠 듯한 바람 때문에 요즘 호르무즈 통과 상선은 하루 2, 3척 수준으로 완전히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호르무즈 석유 없이도 유가는 81달러에 지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80달러 선까지 떨어졌어요. 무슨 뜻이냐? 호르무즈는 미국의 숨통을 조르지도 또한 글로벌 경제를 망가뜨리지도 못합니다. 인질로서의 가치를 상실했습니다. 따라서 호르무즈를 인질로 잡고 있던 인질범 이란의 운명은 정해진 겁니다. 언제 어떤 식으로 그것만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는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선택은 뭐 승리를 선언하고 핵 못 가지도록 했다. 뭐 이란이 어떻게 뭐 나오든 말든. 그리고 저강도 장기전, 다시 말하자면 이란 봉쇄 유지하고 호르무즈 도서 해안에서 계속 충돌하고 간헐적으로 본토 타격하고 망명정부 만들어가지고 또 도와줘서 망명정부랑 이야기하고 뭐 그렇게 나가는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빅터 데이비드 헨슨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선택은 뭐냐? 호르무즈 평정 점령 작전을 펴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란이 그러니까 뭐라고 나오든 말든 간에 호르무즈 자유항행을 관철시켜 버리는 거죠. 세 번째 선택은 뭐냐? 대대적인 이란 본토 타격을 하는 수가 있겠죠. 네 번째 선택은 뭐냐? 뭐 트럼프가 하듯이 한 가지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세 개의 스텝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비빔밥을 짓는 방법도 있겠죠. 어떤 행보를 취할 거냐는 결국은 11월 선거에 가장 유리한 방식과 타이밍이 뭐냐 여기에서 결정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란이 버틸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과 러시아가 이란을 버렸다는 겁니다. 이 군사지정학적 진실이 있습니다. 이 무력 충돌이 아닙니다. 무력 충돌에서는 국제 정세와 동맹이 절대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치와 소련이 전쟁을 붙었을 때 소련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도와줬기 때문에 버텼습니다. 미국이 무지막지하게 도왔습니다. 그때. 또 나치와 티토인데 티도라 그랬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바빠서. 유고슬라비아죠. 나치와 티토가 싸웠을 때 티토가 그냥 막무가내로 게릴라전 한 게 아닙니다. 영국이나 이런 데서 미국으로부터 무지막지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공산주의자였지만. 그 다음에 알제리와 프랑스가 싸웠을 때 영웅적인 투쟁을 했죠. 뭐 사람들이 수십만이 죽어나갔습니다. 그 악명 높은 또 유명한 프랑스의 외인 부대가 수없이 죽어나갔죠. 그럼 그게 알제리 민중만의 투쟁이었냐? 아닙니다. 아랍들, 알제리를 엄청 도왔습니다. 에집트, 리비아, 모로코, 심지어 튀니지 이런 데서 엄청나게 무기가 들어갔습니다. 또한 월맨과 프랑스, 나중에 월맨과 미국, 이거 그냥 베트남 사람들만 싸운 거냐? 아닙니다. 소련과 중공의 어마무시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무력 충돌이 딱 붙으면은 국제 정세와 동맹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되먹지 않은 국사학자들이 애들 가르치는 그 국사 교과서에서 항일 무장투쟁 이러죠. 항일 독립운동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김일성이가 한 동북 항일 연구는 우리 독립운동이 아니라 모스크바에 있는 코민테른이 만든 조직이에요. 그거는 국제공산주의 전략에 따라서 만들어진 건데 그게 항일 무장투쟁을 했다고 해서 마치 우리의 독립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거 웃기는 얘기인데 어쨌거나 그 국사학자들은 항일 무장투쟁 엄청 강조하잖아요. 북한 또 중국 영향받아가지고 이게 거짓말이죠. 왜 거짓말이냐? 오케이, 무장투쟁 하려면 동맹이 있어야 돼요. 국제정세가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항일 무장투쟁을 누가 도왔냐? 장개석은 뭐 돕는 둥 마는 둥 했죠, 당연히. 그럼 모택동이 도왔냐? 아닙니다. 모택동은 그때 쫓겨다니면서 거의 죽는 자리였었어요. 숨어 다니면서 대장정인데 대패주죠, 대패주. 그래서 소련과 스탈린은 어땠냐? 1921년 이후 일제와 깐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장투쟁이 유의미하게 성립할 수가 없어요. 국제정세와 동맹관계상. 무장투쟁은 돈과 무기의 게임이에요. 기본이. 자, 중국과 러시아가 이란을 버린 거죠. 뭐냐면 이란이 버틸려면 국제정세와 동맹이 성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안 돕고 있다고요. 이게 안 돕고 있어요. 이게 전체주의 네 마리 크링크, 차이나, 러시아,
이란, 노스코리아 이것 중에 이란은 편의상 임시동맹 혹은 할인 주유소 동맹, 거기 가면 기름 좀 싸게 산다. 이거보다 못한 존재예요. 사실은 부담스러운 존재입니다. 중국이나 러시아한테. 그래서 안 돕는 거예요. 이걸 이제 군사지정학에서 라이어빌리티라 그러죠. 부담스러운 존재, 빚. 이게 왜 그러냐? 미국이 중동 에너지에 의존할 때는 이란이 동맹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이란을 꽉 잡고 있으면 미국 숨통을 누를 수 있으니까. 그런데 미국이 중동 에너지에 의존하지 않게 된 순간, 이게 1910년대 말에 일어난 일이죠. 트럼프 일기 때. 중국과 러시아에게 이란은 더 이상 전략적 동맹이 아니에요. 이란 잡고 있어봐야 미국한테 빅엿 먹이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 즉 다시 말하자면 미국이 중동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었을 때는 이란과 동맹하면 미국의 급소를 장악한다. 이런 논리였었어요. 그게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 이란과 손잡는다고 해도 미국 숨통을 못 누른다. 오히려 이란과 너무 가까이 지나면 아랍 큰손들과 사이가 나빠질 뿐이다.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이번 전쟁을 통해서 더 적나라해졌죠. 그래서 이란이 처량해진 겁니다. 이게 이란은요, 지금 이렇게 중국, 러시아한테 전략적 동맹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했잖아요. 근데 얘들이 하도 특이해가지고 그냥 가치를 상실하고 빵이 된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돼요. 위험한 도라이 국가로 견제당하게 돼요. 이게 일단 중동 최대 인구 아닙니까? 1억. 그리고 갖고 있는 관념이 일반적인 정치적 관념이 아니고 이슬람 또라이 종말론이에요. 구원자 마디께서 한 1300년 동안 우리들 사이에서 숨어서 살아오셨다. 1300년 동안 안 죽고 1300년인지 400년인지 아무튼 간에 그런 이상한 종말론이에요. 우리가 세계를 멸망시키다시피 하는 그런 거대한 그 싸움판을 벌여야 마디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다. 이게 이제 이란 도라이 종말론이거든요. 세 번째는 세계 2위의 가스를 갖고 있죠. 네 번째는 세계 3위의 석유를 갖고 있죠.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죠. 여기에 핵무기까지 가죠. 그럼 이건 러시아와 중국도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란 핵은 도미노를 일으킵니다. 사우디가 핵을 갖게 되고요. 파키스탄이 핵을 강화하게 되고요. 그럼 인도가 핵을 강화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러시아, 중국까지 악몽에 시달리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란은 내다버리는 그러한 패가 된 거죠. 그럼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 사람들 눈에 보기에 백모만 해도 그렇잖아요. 얼마 전까지 이란은 중국의 중동 지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동맹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고 또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런데 요즘 돌아가는 거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럼 이 중국이라는 애들은 중국 공산당이라는 애들은 도대체 머리가 어떻게 꼬여 있길래 세계 전략이 저렇게 엉성하고 즉흥적이면 위험하냐. 그래서 우리 중국을 사랑하시는 이재명 대통령 각하님, 그리고 또 더불당 여러분, 그리고 한국에 있는 친중 동지 여러분,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을 바꾸십시오. 얘들 정말 멍청합니다. 즉흥적이고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이미 버리는 패가 됐는데도 버리는 패가 아닌 척하고 지금 몇 년째 끌어오다가 요번에 다 들통난 거 아니야. 얘들 이런 애들이라고요. 신의 성질이라고는 없어. 정리한다는 개념이 없어요. 정리하고 조정한다는 개념이 없어. 그냥 마지막까지 뭐 BRI 4천억 달러 이러면서 계속 돈 집어넣고 거기에 또 빨대 받고서 돈 뽑아먹고 여기에 환장들을 해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믿고서 뭐 이렇게 일을 도모를 하시면은 망합니다. 인생이. 제가 깊게 충고를 드립니다.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안내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알림, 좋아요, 구독은 머스트입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면은 회원가입 많이 해주시고 또 여유가 되시면 자율구독료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 이란의 저런 악마적인 상태 아니에요? 뭐 4만 명, 5만 명 막 잡아 죽이고 막 난리가 아니잖아. 이런 거가 근데 언제 안배가 됐냐? 500년 전에 안배가 됐어요. 한국은 불침 항아리고요. 이란은 사통팔달 길목입니다. 불침 항아리. 산, 강, 들, 바다, 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또 자갈과 바위와 관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대규모 기마군대가 들어와서 휩쓸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대규모 기마군대는 자갈과 이런 거를 잘 못 다녔었어요. 편자가 그러니까 말 발굽에 못으로 때려박는 편자가 일반화될 때까지. 그게 뭐 10세기, 11세기 거란 몽골 때부터 일반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항아리라고요. 외부에서 유입되는 집단은 이게 토착민들이 살아가려면 그 굉장히 섬세한 노하우,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노하우를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는. 그러니까
그 토착민들과 이렇게 그 잘 지내면서 어떤 자기가 갖고 온 어떤 기술을 제공을 하고 그 대가로서 같이 어울려 살 것을 인정을 받고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여기는 토착민들을 쓸어버리고 학살하고 그걸 이제 인구 대체라고 부르거든요. 이쪽 인류학 쪽에서는 population substitution, 인구 대체를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켜켜이 쌓이면서 발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발효 항아리다. 그런 한반도조차 외부로부터 이제 대대적인 침공을 위협받기 시작하는 게 편자가 등장한 거란 이후예요. 그렇게 되니까 성리학, 즉 종교화된 유학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마을마다 집성촌을 형성하게 되죠. 그 집성촌이 인민전쟁 게릴라 부대거든요. 인민전쟁이라는 용어는 빨갱이 용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원래 나폴레옹 전쟁 때 스페인에서부터 나온 얘기예요. 인민전쟁 그 체제가 갖춰지는 거예요. 집성촌 중심에. 그리고 동시에 이게 정체성을 제공하죠. 나와 네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야 그 다음에 싸우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너는 악이라 부르는 걸 나는 선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선이라고 생각하는 걸 너는 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너랑 도저히 같이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싸우자. 그게 정체성이에요. 이 도덕과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다른 거죠. 이걸 부여해 준다고요. 성리학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견딘 거예요, 우리가. 자, 근데 우린 성리학으로 견뎠는데 얘들은 이걸 뭘 가지고 견딘 거냐면, 그 또라이 종말론 이슬람을 가지고 견딘 거예요. 얘들 굉장히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7세기에서 1501년까지 750년 동안 아랍 지배받았죠. 그래도 아랍은 좀 나아. 마지막에 그 1230년에서부터 1501년까지 약 200년은 몽골과 투르크 지배를 받는데 거의 짐승 취급당했어요. 이때는. 몽골과 투르크가 지배할 때는. 그러고 나서 1501년에 자기들의 왕조, 사파비드 왕조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페르시아 정체성 게임을 펼쳐요. 그때 이 또라이 종말론 시아를 국교로 정하고 개종하지 않으면 다 목 잘라 주겠습니다. 조선말 위정척사보다 더 극단적인 정체성 게임이에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이걸 덕을 봤어요. 이 덕에 바로 터키랑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 터키가 그냥 터키입니까? 오토만 제국 아니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제국 중에 하나 아니에요. 오토만의 정복을 안 당했어요. 이란이. 그 이란은 1501년 이후 지금까지 내내 독립 상태예요. 물론 뭐 말하자면 반식민지적인 그런 환경에 처하긴 했어요. 19세기에. 그러나 그때도 왕조가 계속 유지가 돼요. 독립 상태예요. 사실은 형식적으로는. 또 특히 19세기에는 그 러시아의 무시무시한 그 여자 황제가 들어오잖아요. 예카테리나. 그러면서 쫙 우크라이나부터 해가지고 전부 아래로 쫙 들어오면서 그 전에는 이제 조지아나 아제르바이잔 이런 데들이 이란 영토였었어요. 그 카스피해랑 이렇게 해서 통하니까. 그 조지아나 아제르바이잔 이런 걸 다 그때 러시아한테 먹히죠. 그리고 러시아한테 양보해서 영토 많이 뺏기고.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 또 들어와 가지고 그 카스피해 인근까지는 러시아한테 주는 걸로 하고 이란 본토는 영국의 영향권에 둔다. 이렇게 해서 1907년인가 영국과 러시아 사이에 또 이게 딜이 맺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나 그런 일련의 과정 내내 그 이란의 그 독립성은 유지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란의 이 또라이 시아가 이 정체성 게임을 하는 그 어떤 이데올로기가 나름 작동을 했던 거예요. 나름 작동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렇게 뿌리가 깊은 거예요. 예. 그러나 이제 그 어떤 대가가 있죠. 저런 식의 관념, 우리로 치면 이제 그 굉장히 위험한 그 성리학, 그 조선 후기 성리학보다 위정척사 성리학보다 더 심각하게 위험한 그 성향을 갖고 있는 저게 저렇게 그 제대로 작동을 해왔기 때문에 20세기에 들어서 글로벌 군사지정학적 그런 그 고비가 3번이 있었는데 그 3번 다 자살골을 차서 넣어요. 그게 지금 이란 결과예요. 첫 번째 자살골은 뭐냐면은 2차 세계대전 때 이란이 나치에 배팅을 해요. 그러니까 소련과 나치가 전쟁이 붙었는데 1941년부터 소련에 미국 물자가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루트가 이란의 뭐 반다르 아바스나 차바하르 항구에서부터 위로 튀어 올라가는 게 제일 정확한 루트예요. 왜냐하면 극동 쪽에서 집어넣으면 이게 시베리아를 횡단해서 뭐 몇천 킬로를 가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 가면 빨리 가거든. 또 겨울에도 갈 수 있고. 그런데 팔레비 1세가
약간 또라이 민족주의예요. 그래서 전략적 균형자론이야. 지금 용어로 치면. 그러니까 문재인 같은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친나치 성향의 중립이에요. 뭐 나치랑 다름없잖아, 중국 공산당은. 근데 중국 공산당 체제도 그것도 체계적으로 시에시에 잘 지내자는 거 아니야. 비슷하죠, 굉장히. 그래서 영국과 미국이 소련을 원조하고 지원하는 통로를 제공하는 걸 거부해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거부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영소 연합군이 침공해서 사실상 군정을 해버려요. 그리고 어린 왕자 팔레비 2세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게 첫 번째 실수예요. 두 번째 실수는 어디냐면 이게 우리랑 직결돼 있어요. 6.25 와중에 중공군이 개입을 해가지고 지금 한국과 미국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져 있어. 그러니까 야, 내가 몸값이 높아졌잖아. 오케이, 석유 다 우리 거야. 이제 석유 유정도 우리 거, 정유시설도 우리 거. 그리고 그동안 너희 파갔던 석유값 다 일단 내놔. 그런 황당한 짓을 저질러요, 이때. 그래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면서 그때 이런 그 황당한 극단적 민족주의가 죽은 것 같이 보이지. 그게 물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시아 급진 그 이슬람하고 결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형태로 변형돼 갖고 튀어나온 거예요. 그게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입니다. 페르시아의 극단 시아로 포장된 또라이 민족주의예요,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이슬람 시아를 보면서 저건 이슬람 또라이다라고만 보지 말고 저게 평양이랑 비슷한 극단적 민족주의구나, 또라이 민족주의구나. 평양이 또라이 민족주의 아니야. 그래서 호르무즈를 인질로 잡고 47년을 버틴 거예요. 근데 지금 호르무즈 인질의 가치가 떨어졌어. 호르무즈가 막혔을 때 최대 피해자는 아랍 국가들이지 세계 경제가 아니야. 그래서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걸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 이제는 소련이 망하기 전까지는 지금 뭐 말하자면은 지금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조지아, 뭐 우크라이나 다 소련 땅이죠. 지금 몰도바도 소련 땅이죠. 예. 루마니아 옆에는 조그만 나라. 그리고 중앙아시아 5개 국가도 다 소련 땅이죠. 그때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거기도 다 소련 땅이고. 예.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게 전선이 우랄 산맥 서쪽이잖아요. 나치랑 싸울 때. 거기에 가장 정확하게 물건을 꼽아넣는 방법은 뭐겠어요? 이란의 차바하르나 반다르 아바스 항구에서부터 위로 물건을 쏘는 게 제일 정확해요. 그런데 팔레비 1세가 문재인 닮았어. 그래서 문내비야. 그래서 전략적 균형자론을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친나치야. 마치 문재인이 친중이었던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 영국과 미국이 소련에게 원조를 지원하는 물자를 보낼 때의 핵심 통로를 제공할 거를 거부한 거예요. 그 영소가 침공하지. 그래 군정체제 만들죠. 그리고 팔레비 2세 세워요. 예. 뿐만이 아니죠. 1950년 10월 11월에 이제 중공군이 개입을 하잖아요. 300만 개입하죠. 그래가지고 이게 미국과 영국이 뭐 급당황하죠. 그 궁지에 몰린 상태가 돼요. 이게 어느 정도로 급당황하냐면 냉전의 설계자가 있어요. 조지 캐논이라 그러죠. 이 조지 캐논이 얼마나 그 배짱이 좋냐. 예. 단정 수립 지지한 사람이에요. 몇 명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조지 캐논 지지했어요. 그리고 6.25 터졌을 때 저기 미국이 바로 개입해야 된다. 이거 지지한 사람이야.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중공군이 개입하니까 꼬리 딱 말아넣어 사타구니 사이에. 그러면서 깨갱 합니다. 그 깨갱 소리가 뭐였냐. 한국에서 손을 뗍시다. 그러면 한반도를 누가 먹을까. 이거를 둘러싸고 중국 소련 사이에 분쟁이 심해집니다. 바로 철수하자 그래요. 방 빼자고. 그 조지 캐논마저 그 정도로 혼비백산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근데 그때 등짝에 누가 칼질했냐? 이란이 칼질해요. 그때 수상이 모사데크라는 인물입니다. 1951년 3월 15일 날 유정과 생산시설을 전부 국유화하고 그동안 파서 가져간 석유값도 내놓으라고 떼를 쓰기 시작해. 그때 이란에 그 세계 최대 석유단지가 있었어요. 그게 앵글로 이란 오일 컴퍼니 AIOC 소유예요. 아바단 공단인데 이걸 국유화해 버려요. 그때 이제 모사데크가 머릿속에 돌린 계산속은 이거지. 우리는 소련과 3,500km의 국경을 갖고 있어요. 3,500km 나옵니다, 이거. 아까 여기. 예.
이 빨간 데와 국경을 가만히 따져보면 카스피 연안까지도 다 계산해야 되니까 3,500km나 나와요. 예. 한반도에서 미국, 영국이 지금 비참하게 패배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안 지키면은 소련 남진을 누가 막을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몸값이 많이 올랐군요. 예, 그 오른 김에 이제 국유화 해야죠. 예, 그리고 석유 그동안 파간 것도 좀 돈 좀 계산해서 내놓으세요. 뭐 싫다고요? 배짜라고 누우세요, 제가. 예. 이 태도예요. 이 계산 방식이 모사데크에. 그래가지고 영국이 미국한테 야, 우리가 너희 요청으로 우리는 한반도 가서 싸우고 있어. 우리 지금 저기 이란 들어갈라 그러는데 그럼 너희 이란에 파병해줘. 영국이 미국 엄청 들들 볶았어요. 이 트루만을. 그 트루만이 그걸 영국을 살살 달랬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젠하워가 1952년 선거에서 들어왔잖아요. 그 53년 1월부터 이제 대통령 아니에요. 7월 달에 딱 저기 휴전이 맺어지잖아. 8월에 바로 날려버려요. CIA가 공작해서 쿠데타 일으켜서 모사데크를. 한국전이 휴전하자마자 1953년 8월에 미국은 이란 군부 및 왕 팔레비 2세 젊은 왕이죠. 나중에 79년에 쫓겨난 왕. 그 왕과 손을 잡고 모사데크를 제거하고 종신 가택 연금을 해요. 그 모사데크 어떤 인물이냐 결국. 중공군 개입에 깨춤 추면서 우리가 이제 전략적 균형자야. 우리가 이제 전략적 자주성을 추구하고 있어. 나야말로 앞으로 문재인이나 이재명으로 환생할 수도 있어. 이러고 깨춤 추면서 까불다가 휴전 직후에 제거된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중공군 개입에 깨춤 추며 날뛰다가 휴전 직후에 제거된 게 모사데크입니다. 휴전되고 다음 달에. 그러면 모사데크는 어떤 거냐? 이건 세속 또라이 민족주의 아니야. 그럼 지금은 뭐야? 이슬람 또라이 민족주의지. 세속 또라이냐 이슬람 또라이냐지 결국 또라이 민족주의인 건 똑같아요. 그래서 모사데크 때 이미 운명이 세팅됐다는 거예요. 이 또라이 민족주의의 시기 질투심이 있어요. 이 79년도 이슬람 또라이 민족주의에. 아랍을 서방을 벌벌 떨게 하고 있잖아. 기름 잠그니까 세계 경제가 박살나고 있잖아. 그런데 우리 페르시아는 뭐야? 왕이라 불리는 짐승은 양키 CIA에 충실한 개 아니야? 이 관점이에요. 이래서 사람을 선동하고 다 튀어나간 거야. 이런 거 할 때요. 미셸 푸코 같은 사람들 박수치고 난리 났어요. 프랑스의 포스트 모던 하는 인간들. 나 포스트 모던이라 그러면 싫어해. 포스트 모던 미셸 푸코 유명하잖아. 사교 종말론에 기반한 또라이 주체성 게임이죠. 이거는. 이거에 비하면 문재인 각하나 이재명 각하는 착한 또라이지. 이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예. 이렇게 봤듯이 이게 전략적 균형자, 전략적 자주성 이런 거 내세우면서 글로벌 군사지정학 게임에 이게 이 똥볼 차다가 개발질하다가 이거는 나라 말아먹는 거야. 나라 망해먹는 게 아니라 나라를 말아먹는 거, 그걸 넘어서 나라를 중국에 팔아먹는 거예요. 이거는. 중국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2008년에서 2020년까지는 부동산 외발 자전거야. 2008년 국제금융위기에서부터 이거 살려낼 때 부동산 붐 일으켜서 살려냈다고요. 건설 붐. 그러니까 지방 정부가 막 토지 매각을 막 시켜가지고 그걸 가지고 투자하게 만들고 난리를 부렸죠. 그러고 나서 이거 안 되겠으니까 2020년 8월 부동산 3홍선 정책으로 민부를 파괴해 버렸잖아요. 민부의 70%가 부동산에 묶여 있는데 부동산을 파괴했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수출 외발 자전거 아니야. 재정 적자가 GDP의 거의 19%, 20%에 도달해도 지방 다 합치면 그 정도까지 도달했어요.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내수 소비 파괴돼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전인문을 수출 전사를 시켜. 국민이 다 쪼들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해도 일단 수출되고 무역 흑자만 나면 돼. 결국 이거 뭐야? 잠재력과 주춧돌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뱀이 자기 꼬리 먹듯이. 제살 깎아먹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검색과 소셜미디어에 대해서 못하게끔 만리 방화벽을 쐈잖아요. 하다못해 네이버랑 카카오도 안 되니까. 구글, 페이스북, X 이런 건 당연한 거고 안 되는 게. 그런데 이제 그 만리 방화벽이 챗 GPT나 제미나이나 클로드 안트로피까지 갔단 말이에요. AI 서비스에 대해서도 만리 방화벽을 쐈다고. 대한민국은 유료 AI 사용자의 비율이 전 세계 최고예요. 총액으로 전 세계 2위야. 인구 5천만 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걔들은 아예 쓰지를 못해요. 중국에서는 다 막혀 있다고. 그러면 결국 이게 뭐예요? 세계 최저 지식노동 생산성으로 이제 전락하고 있다. 이게 확정된 거야. 앞으로 2, 3년 안에 그렇게 돼요. 중국의 지식노동 생산성은 세계 최저 수준 돼요, 저거. 자,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를 상대로 해서 이거 눈치 보면서 친중 갈라파고스 국제 전략을 세워 나라를 팔아먹자는 거지. 그걸 뭐 근사하게 전략적 균형자라고 내세우던 전략적 자주성이라고 포장하든 간에. 한편 미국은 경제적 신냉전 펴면서 군사적으로는 제1도련 연합군 체제로 지금 강화시켜 가고 있잖아. 이 와중에 공공연하게 중국 편을 먹어요. 공공연하게 중국 사랑을 표현해. 심지어는 이 와중에 공격 원잠을 내세워서 국방예산 탕진을 시도해. 저도 이거 긴가민가 했었는데 미 의회가 국방수권법안에 대해서 국방부에 대해 가지고 언급하고 코멘트를 다른 것 중에 이재명 정부가 공격 원잠을 내세워서 마땅히 써야 할 곳에 쓰지 않음으로써 국방력을 약화시키는지 아닌지 조사해서 보고해라 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건 문재인의 항공모함 드라마의 속편이죠. 문재인 항공모함이 그거 아니에요. 국방예산 낭비시키고 소진시키는 거지. 해군에 뭐가 좀 있나 봐. 해군이 제일 좀 이런 거에 많이 타락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젝트들이 다 해군이랑 관계돼 있어. 원잠도 그렇고 항공모함도 그렇고. 거기 가면 뭐 좀 나올 것 같은데. 네. 뿐만 아니죠. 저는 이게 이제 오늘 이거 마지막 얘기인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직권 남용은 확실하고 이게 뭐 이적 행위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직권 남용은 확실해요. 왜냐면 한국국방연구원이 이상한 논리로 이 초음속 미사일 사업을 중단시켰거든요. 이게 뭐냐면 인접국 중국이죠. 인접국과 장거리 해양 충돌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개발을 할 필요가 없다. 그게 논리였었어요. 주요 논리야. 첫 번째 반박이죠. 국방연구원이 중국과의 충돌 가능성이 높으냐 낮으냐 평가할 자격이 있는 기관인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 국방연구원은 A라는 종류의 무기보다는 동일한 효과를 B라는 종류의 무기, C라는 종류의 무기가 더 가질 수가 있는데 B, C가 더 전망이 좋다. 이런 거를 평가해 주는 데지 무기에 대해서 평가할 때. A라는 종류의 무기, 그런 종류의 무기, 그 종류의 무기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글로벌 군사지정학으로 봐서 이 판단을 한다는 거는 국방연구원이 해야 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전 직권남용이에요. 최소한.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중국과 어떤 마찰이 있다라는 얘기는 그는 어떤 상황이냐면 중국이 다른 나라와 맺고 있는 유일한 방위조약을 맺은 나라가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북한과의 우리 충돌 때문에 중국과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대비할 필요 없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북한 편을 든 거니까 이적 행위지. 그러니까 누가 이건 좀 고발 검토를 한번 법리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직권남용과 이적 행위를 했는데 특히 직권남용 아니에요. 만약에 제 말이 맞다면 국방연구원이 판단할 자격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판단했으니까 이거를 방치한 국방부 청와대는 직무유기 배임이죠. 그죠? 만약에 제 말이 맞다면. 그리고 이러한 직권남용, 직무유기 배임이 일어났는데 이거를 감사를 하지 않고 있는 감사원은 직무유기 배임이죠. 이게 이렇게 연결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 퀘스천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가설인데 국방연구원이 어떤 무기체계에 대해서 그런 종류의 무기체계가 같은 효과를 거두는 다른 종류의 무기체계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이런 다른 종류의 무기체계를 더 검토를 해봐라. 예를 들어서 KF-21을 개발하려고 그러는데 야, 우리가 그거 국산 잘못 개발했다가 발목 껴. 그러니까 F-35나 F-15EX나 뭐 유로파이터를 더 도입하는 걸 검토해봐. 이런 거를 보통 하거든요. 거기가 그 경제학 모델을 가지고 코스트 베네핏 분석이라 그러죠. 비용 효과 분석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중국과 원격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이거를 판단해? 그럼 그 국방연구원이 대한민국 최고의 군사 글로벌 지정학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기관이란 소리지. 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거든. 국방연구원은 코스트 베네핏, 그러니까 비용 효과 분석하는 데지 군사 지정학적 판단하는 데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론. 그런데 이 논리라고 비용 효과 논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격에서 주적 혹은 잠재적 적 혹은 뭐 어쨌거나 그런 비슷한 일이 벌어질 때 원격에서 배를 고속으로 때리기 위한 무기가 필요한데, 오케이, 그건 필요하다고 인정할게. 그건 군에서 다 그렇게 됐으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자체 개발하는 것보단 예를 들어서 미제 뭘 사는 게 나아, 혹은 프랑스제 뭐 사는 게 나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국방연구원은. 그 개발에 반대하려면. 근데 개발에 반대한 이유가 중국과의 장교류 교전 확률이 낮은데 왜 개발하세요? 이거는 자기 범위를 넘어선 일 같거든요. 월권 직권 남용이죠. 제 지금 의심이 맞다면. 그러면 주요한 국가연구원이 월권을 했는데, 그것도 국가의 방위 전략에 관해서 누가 어떤 식의 시나리오가 펼쳐질지 모른다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국방 시나리오에 대해서 월권을 한 거거든요. 자기들은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얘기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걸 방치한 국방부는 직무유기 배임이죠. 그걸 방치한 청와대도 직무유기 배임이죠. 그걸 감사하지 않고 있는 감사원도 직무유기 배임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반박은 이거죠. 오케이, 너 그렇게 중국이랑 뭐 대립하는 거 싫어? 오케이, 그럼 대립하기 싫을수록 이런 거 해놔야 대립 안 할 거 아니야?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이거 지금. 그래서 왜 이런 무기를 이렇게 싫어했나 보면, 이런 종류의 무기는요, 이제 공중발사 장거리 소음속 미사일이죠. 최대 300km 이상 갑니다. 요새 개발하면. 어디에 쓰는 무기냐? 두 개의 목적이에요. 고가치 지상 목표, 해상 목표에 때릴 때 쓰기도 하고요. 레이더 사냥을 할 때 때릴 때 이제 쓰기도 해요. 미국은요, 레이더 사냥을 하기 위한 최신형이 있어요. 이걸 별로 수출 안 해요. 이거 아마 네덜란드하고 오스트레일리아 정도 수출했을걸요. AGM-88G. 우리나라엔 이 모델 수출 안 했어요. AGM-88G 아금. 레이더 사냥, 이걸 먼저 나왔다고. 근데 이거를 변형을 해서 이걸 가지고 AGM-88JCO라는 애를 만들었어요. 얘는 뭐냐면 배도 때리고 지상 목표물도 때려요. 고가치. CO는. 한국은요, 이거를 순서를 바꿔서 가려는 거예요. 그 순서를 바꾸지만 결국 양쪽 다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우린 처음에 고가치 해상 목표, 그러니까 공대함으로 가지. 근데 그건 공대지로 바로 가거든요. 지구 표면 때리는 거니까 공대함 공대지. 처음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뭘로 오냐?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려면 AGM-88JCO로 간 거예요. 지금 개발하려는 게.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옮기면 레이더 사냥으로 와요. 그래서 이게 아픈 거예요. 중국을 사랑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아픈 거예요. 네, 굉장히 아플 수가 있죠. 중국을 너무 이렇게 배려를 해주고 싶어 하시고 중국에 대한 사랑이 넘치시는 그런 마음 따뜻하신 분들한테 굉장히 아픈 거예요. 굉장히 불편한 무기예요. 예, 그러니까 내부 바보들의 행진이든가 아니면은 리짜이밍 정부의 중국 사랑이 참 돈독하든가 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이렇게 모셔다가 이렇게 몇 밤 재워가면서 진술서를 받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신문을 해본 적이 없어서 뭐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어쨌거나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그 글로벌 군사지정학적 구도가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그런 국면에서는 이게 잘못 이렇게 수를 두게 되면 나라를 말아먹거나 나라를 팔아먹습니다. 말아먹냐 팔아먹냐 한 글자 차이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같죠. 그래서 우리들이 많이 저항해야 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